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 번 여쭤봐야 될 게 일부에서 안철수 대표하고 오랜만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문제. 워낙 이제 지방선거가 아마 당장 뭐랄까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재영입부터 시작을 해서 뛰어들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십니까? 노동현 교수님.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박상민 교수님께서 반론을 제기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뭐 이제 통합을 하면 그 통합 정당이 그러니까 뭐 합당한 거죠. 통합이 아니라 합당한 정당이 뭐 이제 지지율에서 자유한국당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분명히. 그러나 지금 보면 뭐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 뭐 상당한 국민의당 지지세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지율만 높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데 글쎄 이제 그때 가서 통합 어떤 정당 통합이 이제 순조롭게 된다는 걸 전제로 했어요. 통합이 되면 그 정당에서 전략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거대 양당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지역을 놓고 이제 광역단체장을 놓고 보자면 어쨌든 뭐 어디가 민주당 어디가 이제 뭐 자유한국당 그렇게 유력한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그 통합을 한 정당에서 어떤 후보를 내세울지 모르겠지만 어느 그 광역단체장 하나를 만만하게 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은 보이지 않거든요. 오늘 앞으로 정말 뭐 이제 장기적 비전으로 봐서 그때까지 생존한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내년 지방선거도 사실은 위태롭다. 이렇게 보여질진데 그 원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참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반론이 기대됩니다. 당연하죠. 저는 뭐 이 대목은 노동현 교수님의 해석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시너지 효과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선거의 메시지가 뭔가 의미가 뭔가를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따져볼 경우에 광역단체장 당선 물론 중요하죠. 당선. 그러나 광역단체장 당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각 정당이 어느 정도의 표를 얻는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정당체제의 정립은 그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제1야당이 대구 경북 정도에서만 후보를 당선시켰다라고 말하면 이건 완전 몰락인 거죠. 왜? 그쪽은 이미 그쪽 지역을 정수로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그렇죠. 국민의당은 그런 지역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불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불리함은 전국적으로 볼 때는 득표율은 높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지방선거의 평가 기준을 광역단체장만 놓고 볼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앞서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분위기를 간다고 그러면. 그러면은 우선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선거 정치에서 특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중도 정당이 좌우 진영을 가지고 중도 개혁, 중도 보수를 양당에 가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 처음 보는 겁니다. 자, 드디어 호남에서 1당과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호남에서도. 영남에서는 새 정당이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수도권에서도 새 정당이 싸우는 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면은 자유한국당보다 더 앞서는 적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번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하면 지방선거 전에 핵심 슬로건이 뭐냐면은 야당 교체입니다. 야당 교체. 이런 야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툭하면 발목이나 잡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 쪽 얘기입니다. 발목이나 잡고 비전은 없고 내부 팝을 싸움하고 그리고 뭐 막말에다가 이런 거 정도 가지고는 우리 정치는 똑같은 기존의 거대 양당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는 야당부터 먼저 교체하겠다. 그다음에 다음 총선 때 제 국회의회 권력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가 국민들의 배제는 상당히 다가갈 거라 봐요. 여기다가 지금 또 자유한국당이 한 비전을 봐보세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두 정당이 통합을 해서 중도 개혁과 중도 보수를 양당하게 할 경우에는 시너지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클 것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노동혁 선생님의 평가에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저도 그 기대합니다, 진짜로. 기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기대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입니다. 저도 제3당의 존재 의미를 저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전제가 항상 두 당이 그야말로 어떤 힘을 합쳐서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처음부터 힘을 합쳐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고 그게 얼마 캐스팅 보트 효과 얼마나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략을 써서 그렇죠.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고 제3당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틀을 만든 다음에 함께하는 거 이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린 건 그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기 전에 소멸돼 버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실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게 의미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중도 이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제3의 길을 주창한 토니 블레어가 무슨 진보 노동당도 아니고 보수당도 아니고 그랬습니까? 노동당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시대착오적인 어떤 국유화 이런 것들을 삭제하면서 좀 더 중도로 나가겠다. 이게 좀 제3의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닌 길은 제3의 길이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그런 거대 양당 체제가 지역을 독식하고 있는 건 저도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만 두 당이 이렇게 정말 지금 보면 만약에 지금 어떻게 전당대회도 제대로 열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어서 잘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상당수가 지금 국민의당에서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바른정당에서 일부가 또 다시 떨어져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뭡니까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게 어떤 그때 가서 오히려 또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제3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걸 개혁하기에는 오히려 힘이 좀 더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당위적으로는 굉장히 정말로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길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만약 통합을 할 경우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는 사실 지금 가늠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가는 길이고 지난 총선 때 제3당을 만들어줬다고 얘기하면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것을 더 완전 와해시킬 것인지 아니면 더 뿌리를 견고하게 할 것인지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노동현 교수님 말씀하신 선거제도 개혁은요. 이거는 지금 국민의당은 당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도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예요. 자신들이 불리한 나눠 보면 좋을 것 같다가 무슨 이걸 바꿔가지고 국민의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이라든지 정의당에서 넣게 하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예산안 문제까지도 이 문제를 얘기했다가 또 언론에서 엄청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이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안 되는 이유는 국민의당의 문제가 아니라 거대 양당이 이 독점권을 놓지 않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게 아니고요. 보수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한국당의 보수가 맞습니까? 민주당이 진보입니까? 영국이 노동당에서 말하는 그런 진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존의 양대 정당이 만들어왔던 보수 진보의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걸 깨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 같은 경우는 철저한 더 보수로 갈 것이다. 경제는 공정경제 진보로 나갈 것이고 정치는 계획적으로 나간다라고 이미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실용적으로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되고 있는 정당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 제3의 길인 거죠. 안철수 대표가 TV 토론 나갈 때 박상민 교수님께서 좀 이렇게 뒤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립싱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과천이시고요. 일부에서 보셨다시피 안철수 대표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분들 말씀이 과거보다 방송하시는 그 말씀이 늘으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4867번님이 사실 이 방송에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보내주는 청취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런 말씀을 오늘도 아주 몇 개를 보내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왠지 북한발 여당 지지율 하락 사건이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당에서 빠진 지지율은 한국당이 아닌 통합당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생각을 보내셨는데 정치라는 건 1개월 앞두고도 바뀌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야당 중에 한 야당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국민의당은 사라질 수 있어요. 국민의당. 그러니까요. 야당 중에 한 당은 사라질 것 같다고요. 자유한국당은 그 지역에 강고하게 붙어 있고 국회의원 수가 아직도 100명이 넘기 때문에 다음 총선까지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국민의당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에는 건강한 대한야당을 원하는 국민들은 선택을 한다는 거죠. 자유한국당은 이제 거듭나라. 그러니까 없어져라 죽어라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경쟁할 수 있는 야당이 될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계속 갈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통합된 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거의 미미한 성과를 만들어내면은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노사연 교수님도 근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전에 그 박상민 교수님 얘기하신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보수 진보라고 그 이분법적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야말로 이념적인 차원에서 보수 진보와 전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걸 동의합니다. 사실 무슨 뭐 이념적으로 보수가 아니고 그렇죠. 다 보수라고 봐야죠. 거의 뭐 이념 수배 따지면 이제 보수 정당이고 거기서 무슨 특히 우리나라 특히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보수 진보 따지니까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게 지금 진보라고 얘기하는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건 일반적인 스펙트럼에서 보자면 극우예요, 극우 사실. 민족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제일 잘못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다 하는 걸 조금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굳이 이번 만약 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통합 과정에서 뭐 큰 불상사 없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슨 사라질 정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게 박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무슨 광역단체장 어떨지 몰라도 상당수 기초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이라든지 기초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 수도권에서는 좀 노려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호남에서 명남에서 각각 2등할 가능성은 높지만 잘못하면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호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그 통합되고 나서 또 무슨 헤게모니 싸움하고 또 내부 갈등 일으키고 그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선거 결과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그 두 분 말씀을 듣고 이제 화제를 한번 북한과 남한 간의 2018년 새로운 관계 설정이라 그럴까요? 한번 주제를 넘겨보고 싶은데요. 책장을 넘기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SK 최태원 회장 만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기업 일부 간부들과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만날 수 있는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거 왜 만나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지시라고 얘기하면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을 만난 건지가 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일을 시켜야 할 정도의 사안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의구심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벌들 만나는 건 대체적으로 경제 관련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도 있고 청와대에도 있고 그분들을 제치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꼭 해야 할 일이었다. 라고 말하면 대통령의 지시라고 얘기하면 할 수가 있겠으나 과연 그런 일이 뭘까라고 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다소 부적절한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러 차례도 지적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좀 그 내각과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셨죠. 비서실은 비서실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서 사장 부사장 그 라인이 쫙 있지 않습니까? 상무 부장 고장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다 제쳐놓고 어떤 최고 경영자가 비서실 사람들하고 일을 하고 비서실을 통해서 지시를 내보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것처럼 저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계속 얘기 여러 차례 했고 칼럼도 쏘랬습니다. 제발 좀 비서실은 비서실대로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 하면서 그걸 공개하고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바라는 이거는 비정상이다 생각했습니다.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런 건 그냥 본인들 비서실 회의는 공개하지 말고 본인들끼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기업에서 비서실 회의 공개하면서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바라고 CEO가 그럴 일이 있습니까? 그건 그냥 본인들끼리 하시고 공개하는 건 국무회의가 돼야 되고 그 국무협상에서 중요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결정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도 자꾸 청와대 비서실이 굉장히 뭔가 부각돼 국정 운영에서 그 청와대 비서실은 말 그대로 비서실일 뿐이에요. 비서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지금은 이번에 저는 왜 비서실장이 만났을까 하는 건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금 경제부총리도 있고 총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청와대도 꼭 만난다면 경제부수석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실장도 있고 그런데
비서실장이 만나서 이렇게 은밀하게 뭔가 대통령에게 전달할 일이 있었을까? 네. 아니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게 있었을까?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라인인 것 같고 네. 물론 국정에는 뭐 공개되지 말아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이고 네, 예. 뭐 여러 가지 비밀스럽게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죠. 네. 그런데 또 이게 뭐 공개돼 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예, 그럼요. 예. 그야말로 그럴 때 국민들이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저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의 역할은 예. 행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죠. 예. 행정적인 역할이라고 얘기하면 정부 부처에도 맡기겠죠. 예. 다분히 정무적인 예. 조금 더 냉정히 말하면 전략적인 예. 그런 문제를 대통령을 대리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내용이 사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나올 수가 있겠으나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그 정부에게 맡기기는 또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것도 세상 밖으로 나오겠죠.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이제 북한 문제를 여쭤보려고 했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비서실 정치하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정인 교수가 이 정부 초기부터 계속 대북 정책의 뜨거운 감자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어제도 보니까 국민일보에서 남북관계 풀리면 한미동맹 과도한 의존은 불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북한을 지나치게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한국의 대북 정책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대미 정책, 외교 정책에는 어떻게 변하고 대일 외교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한 10분 동안 남았는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한 6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북한과의 관계의 열쇠는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의 역할은 상당히 협소화되어 있다. 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은 좀 불가피해 보일 것이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더 할 것이다. 자, 그런데 평창 올림픽에서 만약에 남북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중국이 호응을 해줄 경우에는 미국 정부도 다소 바뀔 수는 있는 거죠. 예. 그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을 우리 정부가 만들어내라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단한 성공이 될 것이고 말 그대로 평창 올림픽의 성과는 빛이 나겠죠. 네. 그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혹시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만 끌어올리고 그냥 쇼통 정도만 하고 결국은 한미동맹이 금일가게도 만들고 또 한미 간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 네.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못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는 저는 상당 부분 미국과 저는 대화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대화가 되고 있는 그 전제 위에서 하기 때문에 네. 만나서 북한도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이지 네. 그것이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은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도 저는 참여할 것 같아요. 네.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북미 간의 대화 채널이 보완이 될 것이다. 그게 우리 정부가 좀 역할을 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핵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고민을 할 경우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북미 관계 또는 남북 관계가 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노영 교수님. 글쎄 저는 저도 기대는 합니다. 그렇게 풀려가길 정말 바라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북한은 여전히 그 대남 적화 통일이라는 그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우리는 통일하더라도 평화적 통일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절대로 우리가 북한을 침략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그러나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아예 대남 적화 통일이 북한 정권의 최대 어떤 목적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국가 그건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 봤을 때는 우리가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리고 북한의 어떤 평창 올림픽 참가라든지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하더라도 네. 북한이 결국은 핵을 가진 이유가 뭐냐. 물론 체제 보장을 위해서겠지만 예. 그것을 자기들 남한의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쓰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일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예. 청와대의 인식, 우리 현 정부의 인식이 조금 예. 뭔가 자신들의 어떤 대한민국의 역할을 조금
과장하려고 한다 할까? 그런 점에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한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뭐 청와대 외에서 어디 더 디플로맷인가 하는 잡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밸런싱 액트 어워드를 셌다. 균형자 역할을 했다. 상을 줬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굉장히 풍자적인 얘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글을 읽어봤는데 결론이 맨 문장에 나와 있어요. 친구라고 얘기하는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친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도대체 적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아주 그냥 시니컬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밸런싱 액트 어워드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그걸 일부러 오역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기쁜 마음에 그걸 그냥 지나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상황을 냉정히 인식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북한 핵 문제 결국 우리를 대상으로 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하지 않으면 너무 좀 나이브한 말로 좀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 입에서 경각심을 곱게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형을 독살을 하고 자기 고모부를 총살을 하고 같은 민족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군함으로 들이받고 연평도에 포격을 하는 집단을 놓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잘못했을 경우에 언제든지 채찍을 들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과의 어떤 내용을 쭉 놓고 보면 북미 수교가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 정부가 북미 수교를 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도 하나의 역할론에서 중요한 파트일 것 같습니다. 권장했었죠. 권장했는데 미국이 반대하는 거죠. 그동안에도 노무현 정부 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관련된 정책을 저도 한번 손을 써서 이게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도 간단히. 물론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고 북미 수교까지 나가면 괜찮은데요. 북한이 바라는 것은 북미 수교가 아닐지도 모르고 그야말로 평화협정 체결 후 그냥 미군 철수 하는 걸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물론 이제 청와대 고위 당국자들이라든지 브레인들이 얼마나 고심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없이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땐 정말로 정말 치밀한 외교 전략 그리고 그것을 본인들이 하더라도 자화자찬하지 않고 국민들 앞에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분 중에 한 분께서 청와대에서 직접 말씀하십시오 이런 말을 9644번님 하셨는데요. 청와대에서 저는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 뉴스정면 승부 동상이몽 오늘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박상민 교수님 두 분과 진행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